안녕하세요. 그 FIT 영재고 입시 대비반 설명회를 일단 맡게 된 원장 유일한이고요. 오늘 일단 진행하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영재고 일단 올해 입시 환경에 관련된 거 전반적인 것과 그다음에 저희 그 영재고반 프로그램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변화되는 입시 양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장세욱 부원장님께서 이제 올해 이제 캠프에서 나타난 뭐 입시 분석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을 일단 맡아서 2부가 일단 진행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내용에 대한 세부 내역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실제로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역들을 저희 이제 박기욱 영재고 팀장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신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물론 이제 들어오셨으면 대부분은 다 영재고에 대한 관심사를 토대로 해서 이제 들어오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서울 영재고와 한국 영재고에 대한 이제 합격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학원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올해 입시 결과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영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느 학원들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포인트, 일단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얘기하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영향력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서류 합격자에서 여러 가지 실제로 불안 요소들이 작동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일단 학부모님들께 이제 불안 요소로 느껴졌던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올해 이제 합격자 전체는 재원생 수가 저희가 이제 54명인데, 사실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 재원생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재원생과 저희 수강생들 토대로 해서 실적을 냈을 때, 올해 이제 합격자 수는 총 인원이 저희는 이제 44명으로 작년보다는 사실 소폭 감소했어요. 합격자 총원은. 근데 두 번째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올해 합격한 애들을 일단 결과를 보면 작년하고 큰 차이 없는 부분은 사실 서울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80% 정도 합격을 했다. 요걸로 이제 상대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80%라는 거는 보통 2차 통과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2차 통과자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60에서 70% 이상이 보통은 합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학생들 중에서 실제 최종적으로 몇 명이 합격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통계내는 작업들을 시행을 하는데,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은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원자 수에 관련된 부분, 시험 응시자 수가 사실 소폭 감소했던 부분은 사실인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예상하셨던 또는 우려하셨던 부분만큼이나 합격한 이제 학생들 중에서 지방 학생들이 실제로 분포도가 높았어요. 특히 우선 선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도 지역 분포도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우선 선발되는 이제 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도 했지만, 이제 강남 서초 쪽 또는 송파 쪽, 그래서 수도권역에 실제로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합격률에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실제로 됐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2차 캠프 진행한 학생들 중에서 캠프 합격자, 2차 이제 캠프를 합격하고 이제 캠프에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80% 정도. 이제 대상은 정확히 영재고 대비반을 진행했던 친구들 중에 중학교 3학년 대상 기준으로 이제 80% 정도 합격률이 나타나서 작년과 큰 차이 없는 형태 결과가 나타났어요. 물론 캠프 때, 우선 선발 때 이제 지역 선발자들이 실제로 많이 일단 포진이 되다 보니까, 그 캠프 때는 그 인원수 대비로 사실은 경쟁력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께서 주변 학원들에서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급 중학교들 있죠. 영재고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들은 사실은 평균적인 합격률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나타낸 학교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휘문중학교 같이 이제 예년도보다 실제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든 학교들도 있고, 요런 게 이제 산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메이저급 학교들 중에서 사실은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은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도 대비로 또 동일한 형태 결과가 나타나는 걸 긍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방학교들 어머님들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어머님들은 수도권역에 계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 이제 의외의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예를 들면 광주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사실은 참패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지역 선발에 대한 강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우려들이 사실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광주과학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보험 같은 성격을 좀 띠고 있다. 사실은 광주영재학교가 이제 안 좋은 학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안정성을 좀 갖고 있는 측면이 있었다. 입시 지원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요소가 좀 불안정한 요소가 생겼다. 이런 부분은 영재고 진입할 때 사실 약간 불안정한 부분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실 그 한과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메이저 그 진입로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과형 같은 경우는 선방했다라고 해석은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 개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한과형을 지원했던 학생들 중에서 그 1차 서류 전형에서 사실은 좀 아쉬운 결과를 만들면서 다른 학교로 실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현상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실은 경기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인천에 합격하고 또 일부는 또 대전에 합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입시 지원 선상에서는 제 1차가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불안 요소가 실제로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서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캠프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매우 좋은 학원으로 실제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재원생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영재고 그 합격하지 못해요.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학원도 한 50% 정도가 합격한다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걸 얻었느냐는 아무래도 합격한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실제로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리 학원 출신들이 영재고 갔을 때 어떤 형태의 학습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실 이게 합격했다라는 걸 토대로 얘기하면 합격한 애들은 좀 다르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불합격한 어머님들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좋은 그림이 나타났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아 이런 부분이 달라져서 저희 애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두드러지게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존 대비 입학 전 상황과 입학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의 강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 쪽 재원생들 같은 경우는 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 쪽을 다니지 않고 DIY로 학습하는 형태의 그림들이 실제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과형, 대전과학고, 이제 요런 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기과학고 이제 졸업반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실제로 들리는 소식들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상해 가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합격 이후에 미적분 하나만 듣고 실제로 학원 수업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자기가 실제로 학습을 통해서 어떤 대학에 이르는 과정에 이르렀다. 이런 그림이 사실은 저희도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영재고 환경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한과형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은 상당히 유명해진 친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학습했던 건 기본이고 그 학습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실제로 책을 제작해가지고 나눠서 그걸 통해서 이제 수업해주는 친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혼자서 실제로 학원에 빌리지 않고 혼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학에 이르기까지 이제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던가 이런 유의 학생들이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각 학교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영재학교는 영재가 가는 게 맞습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합격하기 전까지 영재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풀이만 실제로 반복한다든가, 이제 그걸 통해서 실제 풀어본 문제 수가 많기 때문에 뭐 되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어머님들께서는 되게 친숙하실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영재학교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과정은 단순 학습이 아니에요. R&E를 통해서 교수님과 실제로 어떤 이제 연구 작업에 대한 방향성을 지도받고 그 결과물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도 실제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학습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수상화를 진행했던 친구가 실제로 연구 주제를 판다, 또는 미적분까지 실제로 진행했는데 선행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어머 난 수학적인 연구를 할 거야, 상상이 아마 안 되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합당한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친구들이 달라지는 부분도 생기는 건 당연한 현상이죠. 저희가 생각하는 일단 그 친구들의 결과물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그 친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이런 부분에 주목하게 만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딱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탐구 주제가 저희가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학습을 실제로 이행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확인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와 연관된 살짝 확장된 형태의 주제들이 실제 들어온다면 친구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하게 돼 있어요. 물론 너무 어려운 형태가 친구들 역량에 비해서 너무 어려운 게 주어진다면 아무것도 못 하겠지만, 배운 거와 한 발짝 실제로 이제 앞선 형태의 어떤 주제들이 주어진다면, 또한 그게 어떤 형태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찾으려면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문제 상황은 어떤 단계가 실제로 있는 거고, 이런 설정에 관련된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런 걸 머리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실제 이거는 학습 관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공략 방식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방법이 실제로 학생들이 생기고 몸으로 체화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한번 해볼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생성되게 된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일단 창의수학을 위시로 해서 조합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 조합, 기하, 그 다음 해석, 요런 세 개 이제 추가된 영역에서도, 교과 영역에서도 퀘스트라는 게 이제 특정 수준의 학습 단계에 도달하면 선생님들에게서 주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선생님과 자신이 고민했던 걸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되는 게, 되게 똑똑한 애들 같죠.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다르게 실제로 제시하려고 한다. 하지만 저희 학원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항상 실제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다르게 실제로 변형하는 부분에 대한 게 좀 선생님들도 실제로 어느 정도 관성이 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델을 계속 보다 보면 학생들도 사실 어느 정도는 따라할 수 있게 되는 부분, 이거는 체화라고 하죠. 교육을 특별히 목적을 두고 가르친다기보다도 그런 문화가 실제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 문제를 새로운 형태로 각색해서 새로운 형태 시도를 해본 학생들이 등장한다. 뭐 이런 부분이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한두 아이가 똑똑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것과 좀 차별화된 그림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만큼이나 이제 학생들이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만큼 저희 학원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얼마만큼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도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만한 어떤 내용물이 있다고 할 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학생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뭐 독특한 질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때 저희 학원 환경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문제를 다르게 실제로 던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머님께서 해석해 주시면 우리 학원의 특성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원을 사실은 어떤 주변 영재고 환경은 사실은 정보가 제약적이니까 학원에 이제 정보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주변 어머님들 중에서 합격한 어머님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제약된 정보 하에서 어쨌든 친구들이
어떤 요소들을 실제로 학습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침도 필요하지만 그걸 학생들이 마치 1년 내내 실제로 붙어 있으니까 서로 그 부분을 마치 실제 뭐 가족같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내에서 사실은 학부모님과 학생이 그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생각 방식이나 아니면은 행동 방식이 생기는 것처럼 선생님들과도 교류 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학원이라는 거를 하나의 어떤 뭐 주변 어머님들에게 실제로 그냥 이미지를 통해서 파악하는 부분 또는 합격자가 실제로 어땠다라는 특수한 정보,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정보들이 사실 주어지는 시작은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수업적인 방법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실현되는지 여부, 요거를 어머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학원을 선택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어느 학원도 어머님 1년을 실제로 농사를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주 정도는 다녀보고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실제 한 달 결제하시고 무조건 결정하지 마시고 한 주 정도 다닐 수 있는 선택권 정도는 저는 학원가에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선생님들과 적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 이 과정을 반드시 진행하시기를 어머님들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컨셉에 대한 걸 어머님들께 던져드리긴 하지만 저희 실제 내용과 진행되는 과정이 일치하고 우리 아이와 선생님들이 맞는지, 그 다음 수업은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이제 추상적으로 드렸지만 결과물들에 대한 게 어쨌든 어머님들 들으시기에 아, 괜찮은 그림도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건데 그런 이제 성공의 비법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었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는 탐구력 일단 증진 프로그램 창의사업을 위시로 해서 실제로 어떤 특정한 주제 학습 과정상에서 단계에 맞게 어떤 특정한 주제들이 주어져서 그 주제들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학생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제로 가동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가장 실제로 효과적인 부분을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배우는 단계와 사실 상당히 유기적인 형태로 사실은 어떤 주제들이 던져질 때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실제로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다른 저희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이제 박교육팀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선은 저희가 제일 강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도 사실은 키워드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긴 하지만 학습 과정상에서 친구들은 사실 경시를 하면서도 또는 교과 과정을 이행을 하면서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시를 하게 됐을 때 수상화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근육들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도 어떤 하나의 근육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키우지 않은 근육은 좀 퇴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약점들이 생겨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불안감을 일부 만들 수 있는 요소들도 사실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시 과정에서 사실 배웠던 부분도 사실은 영역별로 편차가 있죠. 우리 아이가 실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수하고 기하 쪽, 고전적으로 교과를 잘했던 친구들은 대수하고 기하 쪽을 상당히 강하게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점수 조합에서 좀 약한 형태의 친구들도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의외로 이제 정보 쪽에 좀 친숙한 친구들은 배우는 거에 비해서 조합 쪽을 실제로 접근을 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기하 쪽에서 약자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시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는데 기하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초급 수준에 해당되는 형태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등 기하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 경시를 배웠으면은 이제 경시를 배웠는데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중등 기하의 약점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영재고만에 올라와요. 그러면 첫 번째 학원에 해줘야 될 역할은 얘네들을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무엇을 해줘야 될 건가를 이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제시하는 그림은 뭐냐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분류를 해서 그 분류에 맞는 형태의 학습 체제를 보완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친구들의 기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그림인데, 일단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성취도 평가를 매주 보는데 그 성취도 평가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기하에서는 중등 기하 라인이 포함되고,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실제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수에서는 이제 수상화에 관련된 모델들이 들어가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50점을 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친구들은 보완 체계를 강하게 거치게 돼요. 그래서 C레벨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C레벨에 맞는 형태의 문제들을 이제 그 학생들이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이제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50점은 넘었어. 그래서 기본기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정도가 있잖아요. 자기 걸 다듬어야 되는 정도도 있고 발전하는 정도가 좀 필요한 영역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걸 각 스텝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한 분씩 계시고,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주되게 학생들의 약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을 해요. 이걸 통해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조합에서 사실은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상태다. 근데 실제 취약점이 있었지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학생들한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 친구들은 데이터 풀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B스텝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실제로 나타나고, A스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학습 단계라고 실제로 볼 수 있는 보완 과정인데, 예를 들면 어머님들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습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보통은 어떤 책을 3번을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그 혼자 공부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그 TV 프로그램에서 저도 이제 시청한 적이 있는데,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문제집을 뭐 접근해라 뭐 이런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과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과에서 일단은 빠지지 않게 모든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가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단권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책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과정을 이제 3번 또는 4번 정도 이수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적인 요소라든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그 아이디어들을 문제와 문제 사이에서 연계를 만드는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 학습 방식이 사실은 수제형 학습 방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친구들 A스텝에서 실제로 하는 건 뭐냐면 친구들한테 문제 수준을 높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급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등 수준의 실제로 문제 집중해서 어느 정도 좀 심화형 문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경시에서 실제로 따온 문항들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토대로 해서 답안에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연계율을 높인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원하는 거는 기본에 충실한 걸 원해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건 기본적인 생각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탄탄한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새로운 답안을 만들지만 기존 답안과 비교 대조하는 형태의 연습을 통해서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각에 대한 자신감을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이제 보완 과정으로 저희가 설정해서 진행을 할 건데, 저희가 보통 이제 진행을 했을 때 처음엔 되게 어색해요. 답지를 다 보라 그래요. 답지를 그냥 싹 보고, 답지는 그 봐도 되죠. 왜냐면 답안에 없는 답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답지를 그냥 읽어도 돼요. 아니면 답지를 뭐 이해가 안 되면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다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몇 단계를 거치게 되면 친구들이 자기가 실제로 한 문제에서 실제 여러 개 솔루션들을 만들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생기더라는 거죠. 어머님들도 대충 이해 가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연습이 된 친구들이 난이도가 조금 높고 그 다음에 접근하기 어색한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친구들이 이제 대응력이 생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법이 될 거라는 건 느낌이 아마 오실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등과정에 갔을 때도 내가 배우는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배우는 걸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본 단계가 구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되는가는 저희 마지막에 저희 박기욱 팀장이 그 얘기하는 3부를 꼭 참조해서 자세한 내용 보시고요.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쪽 특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푸는 것만 실제로 연습하는 게 영재고 입시의 이제 핵심 사안은 아니다. 이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그 어려운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글이 긴 형태의 수학 문제를 수식화시키는 데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해서 난독증이죠, 난독증.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긴 글에 대한 부담감을 실제로 완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주목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독서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님들 실제 인터넷상으로 많이 이제 알려진 책이죠. 공부머리 독서법.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기가 독서했던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이제 반성을 하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자습시간에 갖기도 했고,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과학 중심으로 해서 수학하고 과학에 관련된 자연과학 중심으로 해서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디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새로운 형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한간 맥락을 실제로 메꿀 수 있느냐. 이러려면 사실은 새로운 자극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검증된 책을 기반으로 해서 검증된 책, 보통 이제 저희가 쓰는 건 바칼로레 책을 사용을 해요.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친구들한테 실제로 방학을 통해서 독서교실을 운영을 했었어요. 독서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친구들이 영재고를 시작을 하면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시간적인 환경이 상당히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대를 할애를 하도록 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로 원하는 거는 독서에 대한 실제로 부분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뀔 수 있는 영지고 이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일단 가동을 시키고 그 프로그램 이름은 이제 스파이어럽이라고 그죠? 이게 나선형으로 실제로 성장하는 형태 그림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가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사실은 중시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탐구형 프로그램들 퀘스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사실은 자기 혼자서만 고민하면 막히면 또 손을 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별로 실제로 밴드들을 구성을 하는 밴드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어머님? 카톡이 될 수도 있는데 친구들의 모임의 장소를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환경 같은 경우가 왔기 때문에 더 그게 힘을 받는 거지만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하지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수시로 교실에서 했던 소통 과정을 연장해서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상황을 실제로 만들어주면 교실에서 실제로 잘 소통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그 적응력이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 나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일단 내가 수업 시간에 찍었던 그 수업 내용 강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그건 되게 간단한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학생들끼리 실제로 답을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기본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해결이 진짜 어렵게 안 되는 부분은 사실은 선생님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해결되는 형태로 연결돼서 학습이라는 부분이 굳이 이제 앉아서 공부한다라는 개념에서 생활 속에서 좀 녹아는 형태로 일단 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나 카톡을 통해서 반별로 어떤 생각들을 모을 수 있는 서로 소통하면서 모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서 시간 제약을 갖지 않고 그 소통에 대한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세 번째로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같아요. 자소서 쓸 때 어머님들도 사실은 자소서 쓰라 그러면 사실은 지금도 지끈지끈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중학생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했고 실제로 내가 해온 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소서 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우수한데 내가 실제로 뭘 쓰지? 예를 들어서 한 교육부 장관상 정도는 타야지 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 개인적인 캐릭터를 세밀하게 봐줘야 돼요.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고 걔가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대상은 무엇이고 예를 들어 친구가 이제 바둑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취미 활동 중에서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별거 아닌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특성들이 이런 형태가 왜 좋아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얻어낸 게 무엇이고 이런 그림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사실은 필요한 친구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사실 에너지 소모를 한 3월 정도 돼서 이제 학교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에너지 소모를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교 지원자에게 실제로 에너지를 쏟을 것이냐를 일단 분화해 놓고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실제 자소서가 나오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로 분할이 되는데,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저희 이제 담임 자기가 속한 담임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석 손을 좀 대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 학교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과정도 실제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어머님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컨설팅을 받으세요, 가끔 자소서 쓸 때. 근데 어머님, 자소서는 일반적인 대학을 쓸 때 자소서와 그 영재고를 쓸 때 자소서가 좀 달라요. 일반적인 형태 자소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에 주목을 한다면, 그 영재고 쪽 자소서는 수학 과학적인 이력을 실제로 만들게 된 동기와 그 다음에 세부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그걸로부터 어떤 성장했던 거, 쉽게 말하면 비포 앤 애프터죠. 그 이전엔 안 그랬지만 그 외에는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수학 과학적인 역량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 컨설팅을 받아서 자소서를 갖고 왔는데 제가 다 찢어버렸어요. 왜냐면 영재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형태의 어떤 포맷들이 있는데 그 포맷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그 아이가 괜찮다, 뭐 실제로 되게 월등, 다른 친구보다 월등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서 그 친구가 세부적으로 어떤 연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자소서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이제 그 각 학교별 담당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 학교 코드에 맞게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해주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교과, 정규 교과에서 나타나지 않는 어떤 특징들에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게 원래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올해 영재고, 내년도에는 선생님 영재고 입시가 바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학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9월 달 중에서 실제 그 영재고 체제 변동에 관련된, 입시 체제 변동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발표될 거라고 지금 현재 예정돼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 항목들은 총 한 2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필고사 폐지라는 부분은 좀 잘 알려진 얘기 같아요. 지필고사 폐지하고 실제로 뽑는 방식을 취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대 영재원 같이 온라인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학생들이 실제로 내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 형태, 뭐 이런 형태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필을 폐지한다라는 거는 사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걸 실제로 포인트를 두는 건데, 보통 사교육이라는 표현으로 실제로 애들러서 학원을 표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학원 같은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야 라는 얘기를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어요. 주변 친구들에 대해 자기가 하는 것밖에 헐떡거리면서 실제로 했던 아이가 주변 친구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있고, 어떤 실제로 문제 상황에서 어떤 친구가 이 문제를 잘할 것 같다라는 인지를 하고 있는 형태로 소통 구조를 통해서 실제로 성장한 아이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캠프에서는 개인적인 역량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역량도 필요하죠, 물론. 역량도 필요한데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주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져서 그걸 통해서 더 큰 그림을 실제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량이 있는지도 당연히 판단하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비전, 내가 어떤 학습을 실제로 했을 때 왜 이런 형태 학습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림일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영재고 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짚어줘야 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학원에서 진행하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은, 학습만을 실제로 학원에다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학습을 넘어서 영재고에 걸맞는 친구가 되기 위한 자극을 학원에서 실제로 주길 바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캠프 때는 캠프적 요소가 실제로 강해질 거다.
그러니까 지필이 폐지된다면 캠프적 요소가 강해져서 개별적인 캐릭터, 어떤 식으로 학습 과정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현재 너의 모습이 어떤 거고, 그 다음 너의 비전은 무엇이고, 그 다음 주변 친구들과의 소통 과정은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친구인지, 이런 다면적인 평가 요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령 하나의 학원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학원에서 예를 들어 수학학원은 수학만 배운다, 과학학원은 과학만 배운다, 이걸 넘어선 형태의 어떤 역할을 학원이 수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이 어머님들 변화되는 양상에서는 불안함을 실제로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학원일 거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되는 입시에 관련된 평가 요소도 있지만, 두 번째는 기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가 언제 실제로 보게 될 것이냐에 대한 그 얘기들도 실제로 풍문에 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랑 일정이 같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 돌더라고요. 물론 발표가 났을 때 확실한 얘기지만 학원들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플랜 B라는 걸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 얘기지만 저희 학원도 실제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11월에 일단 과학고 입시랑 똑같은 형태로 영재고 입시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약간 놓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작동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학원이 학습에 대한 DIY 구조를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어머님들께서는 사실은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강하세요. 11월이면 보통은 이제 영재고 합격을 5월에 시험을 보고 발표 나기 전까지 선행을 하면서 기간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11월에 입시가 발표되는 형태 상황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럼 어머님들께서는 고등학교 선행을 실제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환경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부분이 보완체계 부분이 실제로 상당히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과에 관련된 부분도 아무래도 저희 쪽 이제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제 담임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선행 과정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저희도 이미 플랜 B로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발표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책은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들은 어쨌든 후반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님들께서는 학원 선택에 대한 문제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어머님들께서 주변 어머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또는 쟤는 괜찮은 애였는데 제가 어느 학원을 다니니까, 또는 이 학원이 어디 영재고를 실제로 되게 잘 보낸다더라, 되게 유명하니까, 이런 식의 추상적인 형태에 기대서 정보를 판단했다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수업도 이미 오픈되는 학원들이 많죠.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실제로 다른 학원에 대한 수업을 눈앞에서 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또한 설명에도 이 학원도 설명이라고 저 학원도 설명해서 정보를 갖고 계신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극소수에 국한됐던 이전에 비해서 지방 어머님들조차도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학원의 설명회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정보는 객관화될 거예요. 비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안에 관련된 것도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어머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제 어머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국 이전의 어머님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 어머님들한테 귀동냥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내고 판단을 실제로 만들어내셨다면, 지금부터는 그 학원이 어떤 형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지 설명회를 통해서 인지하고, 그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도움되게 가동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인터넷 환경이 잘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도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실제로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또한 예를 들어 다녔던 학부모들 중에 일부도 실제로 저희 학원 학부모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 실제로 어땠는지 여부도 실제로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 설명회랑 매칭률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학원의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동영상 체제로 실제 전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제 향후에는 저희 수업도 아마 온라인상으로 어느 정도는 실제로 접하실 수 있을 거라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요소들을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저희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 이제 다음에 장부원장님, 다음 순서는 2부의 장부원장님,
그다음 3부에서는 이제 그 저희 관리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정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안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박기욱 영재고 팀장이 설명해 주신 순서로 일단은 이제 어머님들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움 FIT 부원장을 맡고 있는 장세욱입니다. 예, 이번 온라인 동영상 설명일 파트 2를 제가 이제 설명을 담당했고요. 예, 파트 2에서는 올해 2021학년도 영재고 입학시험 2차 평가와 3차 캠프 내용을 주로 분석해드리고 여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또 어떤 공부를 대비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3개년 영재학교 서류 지원 현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는 지원자 수가 서류상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서류상에서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대구나 이런 학교들, 대구하고 그다음에 세종 이런 학교들은 좀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다른 학교들은 그게 서류상의 지원자 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 이제 2단계 시험장에 들어가는 응시수를 보시면 확연히 줄어들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각종 영재 학교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2차 시험 응시생 수를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1차 서류 전형 상황에서 의외의 탈락자들도 많이 나오고, 예상 밖의 서류 탈락자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사실 본인이 일지망으로 지원했던 학교도 많이 선택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올해 2차 응시생 수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울과학고 입시 분석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2차 시험은 서울과학고가 예년과 다르게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온 학생들도 이게 서울과학고 문제가 맞냐 싶을 정도로 좀 특히나 수학은 너무나 문제가 평이했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겉으로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드러났을 때는 수학이라는 그런 성격이 드러나는 문제들은 좀 쉬웠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서울과학고 특유의 융합형 문제, 특히나 수학과 과학이 융합돼서 나오는 두 문항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 사실 이 문항에 대한 해결 정도가 우선 선발 여부를 가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상당히 깊이 있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 2교시, 2교시,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보시는 대로 배점하고 시간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니터에 안내되는 대로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2교시의 수학 창의성 문제 해결력 검사에서 이제 기하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고 3교시 융합형 문제에서 이제 물리 기반 문제하고 화학과 융합된 문제 이 두 문항이 아마 제일 난이도가 높았고 또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역별 출제 경향은 최근 한 10년 동안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이제 KMO 2차 유형의 문제보다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0년도 작년 문항을 보시면 경시형 문제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사고력이나 융합형 문제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M 2차를 공부했던 학생들이 전혀 어드밴티지를 느낄 만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변화에 대비해서 앞으로는 특히나 상위권 영재, 서울이나 경기 등 상위권 영재학교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이런 출제상의 변화에도 좀 잘 대응을 해서 공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이제 KM 2차라든지 또는 고캠까지 너무 올인하는 전략이 오히려 좀 독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2단계 총평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수학, 물리가 융합된 한 세트하고 수학, 화학이 융합된 한 세트가 매우 변별력이 높았다는 거고요.
근데 2단계에서는 기아가 전혀 안 나왔는데 3단계 그러니까 캠프 보시면 올해 이제 서울과학고는 특히나 지역 안배 입시 요강에서 지역 안배 우발 인원을 배정했듯이 지역 쿼터를 포함해서 총 64명이 2차 때 우발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120명 정원 외를 제외하고는 120명 선발하는 와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2차 때 우발자로 선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캠프에 진출한 인원이 한 140여 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실제 캠프 경쟁률이 2.5대 1을 육박했어요. 그래서 최근 뭐 2, 3개년 중에서 캠프 경쟁률이 제일 치열했던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진행 사항은 여기 내용상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게 2차 시험에서 기아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2차에서 어떤 영역이 빠지면 캠프 때 이제 그 빠진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중심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번에 수학 캠프 창의 설계는 다 기하로가 나왔습니다. 입체 기하를 분할하고 조립하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인성 면접인데요. 요게 이제 서울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나 한국 등에서 올해 캠프에서 인성적인 질문들이 되게 면접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요 어떤 주제문을 제시를 해주고 뭐 우리는 학교를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문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가 되게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캠프 활동에 대비해서는 평소에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 자기 표현력을 가다듬어서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발표하는 훈련을 단순한 문제풀이 또는 뭐 유형 암기식 공부가 아니라 이런 자기 표현 활동을 평소에 닦아야만 캠프 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요것은 저희가 그래서 FIT만의 어떤 캠프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프랑스 그 바칼로레아라고 대학 입학 논술고사 시험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그 핵심 주제들을 저희가 한 50개 정도, 지금 여기서 한 20개 정도 소개하고 있는데 50개 정도를 뽑아서 저희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거기서 서로 간에 자신의 의견과 찬반 토론 같은 거를 방학 기간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진출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서울과학고 합격한 친구들도 이런 프로그램 평소에 자기 표현을 했던 프로그램들이 캠프 활동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만이 이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제들이 상당히 심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격 사례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KMO 입상이 있어야만 이제 서울을 꼭 붙느냐 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 추세가. 그래서 물론 KMO 1차 입상자도 있고요. 뭐 요런 친구는 KMO 1차 장려 정도고 2차 진출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과학고에 합격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성향에 맞는 보완과제랑 또 메이크업들을 진행해서 최종 합격한 친구들의 사례예요. 그다음 경기과학고는 뭐 올해 워낙 2차 시험장 들어간 인원이 적었죠. 한 330명 정도였는데 310명 정도 응시를 했고요. 뭐 문항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1교시 시간이 조금 120분에서 90분으로 줄었다는 게 특징적이고 뭐 난이도는 뭐 작년과 비교해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래서 특히나 세트형 문항에서는 대수, 조합, 기하가 각각 골고루 한 세트씩 나왔다 하는 거고요. 역시 또 경기과학고도 영역별 출제 경영을 한 10년 정도 정리해 봤는데 경기과학고는 경시형 문제랑 사고력, 융합형 문제가 다 고르게 나옵니다. 특히나 경기과학고는 이제 기하나 해석 기반 위주의 출제 경향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3차 캠프 때는 조합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어떤 특정 영역에 치우치는 공부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공부가 어떤 영재고에 진학을 하든 간에 제일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단계 총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 1교시 문제에서는 대수 문제가 특히나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경기는 해석, 대수 기반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다음에 캠프는 올해 이제 경기과학고가 코로나 때문에 보통 경기과학고 캠프를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까지도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하루로 축소를 운영했고요. 2차 우발자가 없었어요. 경기는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총 189명이 캠프에 진출했는데 그중 한 여학생 비중이 20여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캠프 경쟁률 1.5대 1 정도로 되고요. 역시 뭐 하루만 진행하다 보니까 좀 간략하게 수학은 지필 문제를 봤는데 역시나 조합 문제였습니다. 이게 그랬고 과학은 특이하게 스포츠 영상을 보면서 뭐 어떤 창의적인 스포츠를 설계하라는 문항이 나왔고 역시나 이것도 자기 표현력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인선 면접도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뭐 야구장 프리미엄석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하느냐, 또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것이 찬성 반대를 하느냐.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이 올해 상위권 영재학교들에서 거의 면접 질문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니까 평소 이런 윤리적, 논리적인, 철학적인 사고 훈련도 캠프에서 많이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FIT 학원에서도 늘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그게 이제 캠프에서 출제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한과형입니다. 한과형은 올해 이제 한과형은 서류 탈락자가 의외로 이제 당연히 서류가 내신도 퍼펙트하고 그래서 서류가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친구들이 의외로 서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탈락 기준도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뭐 수학에 B나 과학에 B가 있는 친구들도 내신을 서류를 통과했는데 오히려 퍼펙트하게 올 A인 친구들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뭐 생기부 기재 내역이나 교사 추천서 또 자소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자소서 작성이나 생기부 기재사항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한국은 수학이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기초학력 평가지만 이 중에서도 한 두 문항 정도는 매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였고요. 나머지 세트 문항도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과학에서는 물리가 비중이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화학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한과형 캠프입니다. 그래서 뭐 우발 인원이 2차 때 정확한 인원은 발표를 안 해서 저희가 추산한 인원인데 한 20여 명 안팎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한과형 올해 캠프를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진행했고요. 오전에 58명, 오후에 66명. 오전은 경기나 부산, 아니 경남이나 부산 지역, 경상도나 부산 지역 친구들이 주로 갔고 오후에는 이제 타 지역, 뭐 서울이나 수도권 외 지역들이 들어가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학은 구술 면접으로, 그 다음에 과학도 역시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필이 아니고 문제 풀고 나서 그걸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서 자기 표현력이 중요시하고요. 역시 인성 면접, 특히나 뭐 신약 개발에 관한 윤리 문제. 그러니까 지금 서울, 경기, 한국이 다 윤리 문제에 관한 인성 제시문을 주고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게 되게 특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평소 이제 그런 바칼로레아에서 나오는 그런 철학적 주제들이나 윤리적 주제들에 대해서 논리적인 발표 훈련을 한 친구들한테 많이 유리했겠죠. 예. 다음. 뭐 역시 한과형 합격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한번 이건 참고하시라고 화면상으로 띄워드리고요. 예. 그래서 한과형도 꼭 KMO 1차나 2차 상위 입상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기 단계에 맞는 메이크업을 받고 또 정규 교재와 보안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보여지는 사례고요. 우리 대전과학고는 뭐 가장 응시생들이 제일 원망이 많았던 시험이었죠. 워낙 문항 수도 많았지만 시험 시간도 오히려 또 줄어들어가지고 시험 시간이 10분 줄어들었는데 문항은 엄청나게 많았고 실제로 하나의 문항을 푸는데도 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체감 난이도가 대폭 상승했었다. 대전은 이제 과학이 2과목씩 교시가 분리돼서 진행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총평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 형태는 기본적으로 단답 형태고 제한 시간이 매우 빠듯하는데 문항 수는 많기 때문에 대전이나 대구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일단 문제의 난이도를 선별하는 능력, 그리고 시간 안배 능력,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내는 정확한 계산력, 그리고 좀 유형화된 문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다는 그런 유형화된 학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대전이나 대구 기반 단답 위주의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평소 저희도 대전 대구반 학생들을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서울, 경기, 한국을 지향한 학생과 사실 대전 대구 또는 예술을 지향한 학생들은 평소 모의고사를 볼 때나 공부하는 방식에서도 약간 방법론적인 차이를 둬야 된다 하는 거고요. 캠프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뭐 하루 동안 크게 4가지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전은 항상 언어 시험이 나와요. 작년부터 수능 비문학 영역과 같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 합격 사례도 그냥 참고로 이런 이력으로 합격한 친구들이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 대구입니다. 대구는 올해 뭐 코로나 영향인지 아마 해도 실질적인 지원자 수가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뭐 대구는 뭐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다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이제 영역별로 좀 고르게 나왔는데 특이할 점은 늘 단답만 나오다가 올해는 이제 서술형 문항이 내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서술형이 서울이나 경기, 한국처럼 긴 문장제 서술은 아니고요. 좀 짤막하게 자기 풀이를 어느 정도 적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서술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단문 서술형이었다는 거고요. 좀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한 시험이었다. 뭐 참고로 대전에서 올해 수학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대전 우발자가 수학이 50점이 안 돼요, 점수가. 그만큼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이고요. 대구도 아마 2차 시험 컷은 45점에서 50점 안팎이었던 걸로 추산됩니다. 사실 결국 영재고 시험은 100점을 다 맞추려는 전략을 취하면 오히려 실패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100점에서 50점을 어떻게 확실히 득점하느냐 이런 어떻게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런 대전이나 대구 유형에서는 득점력이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캠프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는 항상 캠프에서 영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영어 문장 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입니다. 이제 광주도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이제 지역 쿼터가 지역 선발 인원이 45명, 외부가 45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좁은 문이죠, 사실. 근데 이제 광주는 K-뭐 1차 기반이나 중등 심화 기반의 학습이 잘 된 학생이라면 문항 난이도상 그리고 출제 형태상 좀 소신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난이도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평이했다 하는 거고요. 뭐 캠프도 하루 동안 진행돼서 뭐 대부분의 영재학교 그렇듯이 구술 면접, 수학도 과학도 구술 면접으로 진행이 됐고요. 역시 인성 면접, 그다음에 개인 과제가 1시간 주어져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술 영재학교입니다. 세종은 뭐 작년에 제일 핫한 학교였는데 올해는 1단계에서 1000명으로 컷하겠다는 입시 요강을 발표해서 서류 지원자가 좀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 특이할 것은 세종하고 인천이 이제 아예 시험을 분리해서 진행했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공동 출제했던 문항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각 학교가 따로 출제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세종은 세종 나름대로 3교시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1교시에 단답, 3교시에 서술형. 근데 문항 수도 늘었고 난이도도 작년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습니다. 뭐 분석된 내용은 화면상에서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종은 작년부터 전통적으로 기하 문항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중등 심화 기반, 그 다음에 K모 1차 수준의 기하 해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교시 세트 문항 중에서는 창의, 융합형 문제들이 다소 보였다. 그 다음에 캠프도 역시나 하루 동안 이루어졌고요. 세종은 원래 캠프에서 압박 면접으로 되게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뭐 1인당 거의 뭐 45분씩 소요하는 그런 면접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뭐 하루만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10분씩 두 번 인성 면접이 진행됐고, 그다음 수학도 구술 한 세트, 그다음에 과학은 실험 설계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역시나 합격 사례는 한번 요런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참고 사례로 보여드리고요. 그다음 인천입니다. 인천도 올해 이제 따로 개별 출제를 했었고, 그래서 단답 1교시에 1교시는 과학이었고요. 2교시에 단답 20문항 서술 4세트에서 110분. 그다음에 3교시는 인천은 뭐 전통적으로 에세이, 예전에 에세이 실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에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예술 영재학교들은 대부분이 중등 심화를 극심화하죠. 사실은 중등 극심화 기반의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세트형의 경우에는 거의 뭐 예전 서울 스타일처럼 약간 필승 전략이라든지 창의적인 주제를 다루는 문제들이 출제도 됐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었어요. 역시나 캠프는 수학은 30분 지필 서술형으로 받고요. 과학도 30분 서술형 지필로 받고, 세종은 구술로 진행했는데 또 인천은 캠프에서 지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 그래서 올해는 캠프 내용은 거의 면접하고, 그 다음에 지필 형태가 됐든 구술 형태가 됐든 그런 시험 하나, 이런 식으로 크게 진행한 것 같아요. 토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뭐 주제 발표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하루 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그 대신 그 내용이 인성 면접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캠프 활동이 축소되면서 표현력에 관련된 부분은 인성 면접에서 조금 심오한 주제들에 대한 질문으로 대체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합격 사례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 2021년도, 20년도, 29년도 3개년 경향을 보면 이제 영재고에 입학하기 위해서 뭐 KMO를 꼭 입상을 해야 된다거나, 뭐 KMO 2차 이론을 깊이 공부해야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점차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각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별로 2차나 3차 유형에 특화된 출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에 맞는 공부 방법, 예를 들어 자기가 서울이나 경기를 간다 그러면 표현력 중심, 그리고 깔끔한 서술 답안 작성, 그 다음에 약간의 창의사고력적인 융합형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대전이나 대구 또는 예술을 지원한다 싶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 시간을 제일 타이트하게 활용해서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찝어내서 그거는 정확한 정답률을 확보하는 그런 훈련들.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는 많은 문항을 소화하는 것이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출제 경향의 특색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맞춰서 정규 수업이나 또는 뭐 방학을 이용한 특강이나 또는 평소에 보완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합격률을 높이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두 번째 파트에서 입시 분석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움 FAT 영재센터 영재팀장 박기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2022학년도 대비 영재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 이제 뭐 보완과제 또는 과제 체크하는 부분들 이런 것랑 같이 또 이제 입학 테스트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할 게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지금 어머님들도 아시고 계실 텐데 그 정부에서 영재학교 입시를 조금 체제를 변경을 하려는 얘기가 심심찮게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내년 5월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11월에 시험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달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좀 플랜 A와 플랜 B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 A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영재학교 2단계 시험이 5월에 시행된다라는 가정을 하고, 그때 그 5월까지 지금 저희 영재반 학생들이 뭐 분기별로, 기간별로 어떤 형태의 공부들을 어떤 과목에서 좀 집중을 하고, 또 이 과목들 이런 공부를 한 것 자체가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항상 뭐 저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서로 호흡하면서 소통하면서 공부를 해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조금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재반 커리큘럼 플랜 A인데요. 이 플랜 A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5월 달에 영재학교 2단계 시험이 시행되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GTSS와 GTS 이렇게 이 상위 두 반에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일 밑 두 반이거든요. 상위 두 개의 반인데, 보시면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영재수학 이론 심화 과정은 9월 13일부터 이제 9월 12일 날 KMO가 시행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9월 13일부터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거진 3개월 기간 동안 영재수학, 영재학교 입시에 관련된 수학 관련해서 뭐
KMO 2차 이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연계성이 좀 짙은 부분들은 같이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심화 수업을. 영재학 5월 달에 시험 볼 때, 2단계 시험 볼 때 필요한 부분들 미리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반을 좀 탄탄히 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2차 대비 이론들이 약간 포함이 되는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뭐 교재 자체는 뭐 KMO 2차 기출이나 뭐 IMO, 뭐 외국 경시들 이런 것들을 좀 섞고 또 저희 수학 관련돼서 논문들도 좀 선생님들이 많이 찾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을 흥미로운 주제들을 좀 찾아서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재 실전은 2학기 기말고사 종료 후에 그다음 내년 2월 말까지 이제 실전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이때는 뭐 영재고 기출 문제나 기출 유사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실전 문제 유형 연습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 한 3개월 정도 보고 계시면 될 거고요. 이때는 이제 최근 10개년 영재학교 기출 문제들을 좀 많이 학생들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도 계속 시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3월부터 영재고 2차 시험일까지는 영재 파이널 과정으로 실제로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 대비를 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이론 심화 과정과 실전 과정을 거쳐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탄탄하게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전 파이널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학교별로 반편성이 진행이 되고요. 지원하는 학교별로 반을 좀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GT1하고 2반인데요. GT1반하고 GT2반은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뭐 상위 영재 학교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 부분에 걸맞는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이 GT1반, GT2반 학생들은 KMO 1차 이론에서 심화적으로 다뤄지는 좀 많이 좀 탐구를 많이 해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아까 그 GTSS와 GTS랑은 약간 차별성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GTSS와 GTS는 2차 이론, 2차 이론 관련된 수업을 좀 진행을 한다고 보면, 이 GT1, 2반 학생들은 1차에서 심화적으로 다뤄지는 이론들을 좀 심화 과정 때 학습을 하게 될 거고요. 뭐 KMO 1차 기출이나 시도경시, 뭐 하여튼 영재학교 입시와 관련돼서 연관성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은 이때 심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재 실전과 영재 파이널 과정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이론 심화 과정에 배우는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고, 이 GT1, 2반에 있는 학생들이 GTSS나 S반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한 학교도 합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학생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하는 부분은 저희 선생님들이 다 수업 안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반이 아랫반에 있다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GT3반 같은 경우는 지금 경시 입문이나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은 학생들이라 대상이라 이론 심화 과정일 때 KMO 1차 기초 이론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겠고요. 중등 심화가 굉장히 지금 올해 화두가 이제 영재학교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등 심화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등 심화 연계된 KMO 1차 기출이나 이런 형태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득점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영재 실전과 영재 파이널 과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TS 커리큘럼 플랜 A일 때 진행되는 이제 주차별로 진행되는 과정인데요. 창의 수학, 조합, 기하, 해석. 여기서 해석은 대수랑 정수랑 합쳐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이론에서 관련된 부분들 좀 심화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좀 많이 작아서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꼼꼼하게 다 이론 심화 과정 때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좀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실전 과정일 때, 영재 실전 과정일 때, 뭐 2학기 기말고사 종료 2월 말까지 실전 과정일 때 진행하는 주차별 주제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창의수학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또 본장님 조합하시는 부원장님도 잘 수업을 진행하실 거라고 하실 테니까 너무 이런 주제들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영재 파이널 과정 GTS 커리큘럼이고요. 크게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탐구형 창의 수학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과정에서 중요하니까 이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퀘스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GT1, 2 이것도 뭐 아까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눈으로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학원에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이 자료들을 제가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플랜 B는 저희가 영재학교 입시가 이제 11월에 진행이 되면 2단계가 11월에 진행이 되면 그때까지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한 다음에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 그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게 시간이 되게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 안에 그 교과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총 4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교과 수업을 4타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3타임은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1타임은 심화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거의 한 단원씩 정석 기준으로 한 단원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간별로 나눠져 있고요. 아까 플랜 A랑 플랜 B의 차이는 뭐냐면 플랜 A는 아까 그 교과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2타임씩 수업이 과목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플랜 B 같은 경우는 교과 수업이 진행돼서 이때 각 과목별로 2타임이 진행하던 게 1타임씩 진행이 된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플랜 A에서의 주차별로 이제 수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그 1주차가 2주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수업 진행은 미적분까지 해서 9월 15일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학생별로, 개별로 이제, 개인별로 그날 과목에 대해서 과제를 어느 정도 해왔는지 체크를 하고, 또 보완과제 필요한 학생들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서 보완과제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또 이 다음에는 그 다음 과정은 또 이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어머님들한테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예습은 얼만큼 해왔고 복습은 얼만큼 했는지 이분들을 다 체크해서 일주 단위로 거진 그 개별 학생별로 이렇게 통보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내신이나 뭐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은 다 전범위에 걸쳐서 보완을 진행하고 또 뭐 예습 복습도 꼼꼼하게 과목별 선생님들이 다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관리 방법은 저희가 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저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GTS1, S반, 1반, 2반, 2반 테스트 평가 항목인데 일단 영재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약간 사고력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항들로 테스트가 좀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경시 이론을 경시 과정을 굉장히 공부를 오래 했다 해서 시험 무조건 잘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탄탄한 기본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항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학생들이 각 문항별로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고 이 각 문항이 틀렸을 때 어떤 형태들의 보완을 진행을 할지 이 부분들도 저희가 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GT3 2판 테스트 평가 항목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시 이력이 거의 없는 학생들 조금 기초 이론, 경시 기초 이론들이 많이 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상화 관련해서 또 중등기하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꼭 다지고 가야 되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 단원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중등기하나 이제 창의사고력 문제도 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재반 연간 일정은 이제 이거는 플랜 A 기준으로 짜 놓은 거라서 뭐
그냥 쭉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영재반 보안교재 이렇게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학생들은 필요한 단계별로 다 충분한 보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풀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재고에서 뭐 빈출 테마 나오는 거고요. 보시면 저희 이제 관리 체계 아까 뭐 담임 관리하고 뭐 과제랑 보안 과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는 거죠. 충분히 보셨을 거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하고 이제 저희가 플러스톡으로 연결이 돼서 학부모님들이 뭐 그때그때 필요하신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항상 서로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